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 우리는 게임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커피숍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 맞은편에는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구금되었고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여러분을 분리하고 이제 각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친구도 같은 선택을 하리라 믿거나 자백하여 친구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배신할 것. 여러분은 서로 대화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자유로 나아갈 수도 오랜 기간 감옥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극적이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게임 이론의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게임 이론은 결과가 자신의 선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도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또는 그룹, 국가, 동물 등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는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예상하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용의자가 서로를 배신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이야기는 죄수의 딜레마로 알려진 고전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게임 이론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대중문화, 학교 토론, 일상 대화에서 이 딜레마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 또는 다른 유명한 예로 들어가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게임 이론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중반에 정식 학문 분야로 시작되었지만 전략적 사고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간의 갈등 자체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지도자, 상인, 정치인들은 수천 년 동안 전략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고대의 장군들은 적의 가능한 반응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움직임을 저울질했습니다. 중세의 상인들은 가격을 흥정하면서 파트너나 경쟁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1940년대까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학적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게임 이론의 창시 순간 중 하나는 두 명의 주요 인물, 존 폰 노이만과 오스카 모르겐슈테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폰 노이만은 헝가리계 미국인 수학자로 그의 뛰어난 지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르겐슈테른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1944년에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이라는 획기적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들은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수학적 기초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항상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게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전략, 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이 그들의 책을 쓸 당시 그들은 주로 경제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플레이어들, 기업, 소비자, 투자자, 이 모두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모든 소비자가 최상의 거래를 얻으려는 시장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구상한 게임 이론은 이러한 경쟁적 상호작용의 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플레이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가정을 바탕으로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폰 노이만과 모르겐슈테른의 연구 이후 게임 이론에서 초기의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젊은 수학자인 존 내시로부터 나왔습니다. 내시는 게임의 각 플레이어가 다른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게임 이론의 기초인 내시 균형으로 알려진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내시 균형은 각 플레이어에게 하나씩 주어진 전략 집합으로 어떤 플레이어도 자신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사람의 선택이 고정된 상태에서 단일 플레이어는 자신의 선택한 전략을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친구가 각각 비밀리에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면을 선택하면 각자 $1를 얻고 다르면 각자 $1를 잃습니다. 이 어리석은 작은 게임에서 항상 앞면을 선택하거나 항상 뒷면을 선택하는 것은 내시 균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앞면을 고수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당신도 앞면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패턴에 정착하면 벗어날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시는 실제 시나리오의 복잡성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단순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내시 균형은 안정적인 합의와 같으며 공개적으로 협상되지 않았더라도 최상의 공동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게임 이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죄수의 딜레마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매우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만약 두 플레이어가 완전히 합리적이고 감옥 시간을 줄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서로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서로 침묵을 지킨다면 둘 다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지만요.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보상 구조를 상상해 봅시다. 두 죄수가 모두 침묵을 지키면 각자 짧은 형, 예를 들어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신하면 배신자는 풀려나고 침묵을 지킨 사람은 예를 들어 3년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배신하면 각자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파트너가 무엇을 할지에 상관없이 배신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각자 2년씩 받게 되어 서로를 믿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범죄자들을 위한 퍼즐로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자기 이익이 모두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순화된 모델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의 두 용의자 너머로도 울려 퍼지는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군비 경쟁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양측이 더 많은 무기를 계속 만들면 둘 다 덜 안전해집니다. 환경 정책 모두가 천연 자원을 착취하면 장기적으로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심지어 과도한 어획, 과도한 사냥, 공유 공공시설의 유지 실패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학문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게임 이론은 경제학과 군사 전략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학, 사회학, 생물학, 심지어 컴퓨터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게임 이론을 사용하여 입법부에서 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투표 시스템이 특정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드는지, 국가 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생물학자들은 동물들도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컷 새가 영토를 지킬 곳을 선택하거나 포식자가 혼자 사냥할지 협력하여 사냥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화적 게임 이론이라는 개념을 낳았으며 이는 행동이 어떻게 확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군에서 지속되는지를 탐구합니다. 논리는 비슷하지만 의식적인 전략적 사고 대신에 더 나은 보상 생존과 번식 측면에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생물들이 그들의 특성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 성공적인 전략이 더 흔해지는 것입니다. 진화적 게임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ES입니다. ESS는 개체군의 대부분이 그것을 채택하면 새로운 돌연변이 전략에 의해 침입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이는 내시 균형과 다소 유사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틀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종이 가끔씩 영토를 두고 싸운다고 합시다. 특정한 싸우는 방식 또는 싸우지 않는 방식이 더 나은 생존과 더 많은 자손을 낳게 한다면 그 전략은 확산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격과 회피에 안정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신입이 쉽게 혼란을 일으킬 수 없는 균형입니다.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의 유명한 응용 중 하나는 토마스 셀링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는 갈등과 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은 핵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양측 모두에게 재앙적일 것이지만 각각은 영향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게임 이론은 억제력을 생각하는 전략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측이 대규모 무기를 구축하면 그것이 안정적인가? 아니면 더 많은 긴장을 유발하는가? 셀링의 연구는 때때로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사고의 실제 응용으로 두 초강대국이 핵게임의 플레이어처럼 각자가 확장할지 협상할지를 결정하며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려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게임 이론의 모든 응용이 그렇게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 세계에서는 회사들이 경쟁자를 능가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예측하며 시장 변화를 예상하려 합니다.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낮추면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할까요? 그로 인해 모두에게 해가 되는 가격 전쟁이 촉발될까요? 아니면 두 회사가 모두 수익성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결정들은 게임 이론이 이해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결정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정 게임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플레이어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쪽에서 좁은 다리에 접근하는 두 운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하며 이는 한 사람이 양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건너려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양보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한 사람이 건너고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플레이어들이 특정 패턴, 예를 들어 먼저 도착한 운전자가 먼저 건너거나 북쪽에서 오는 운전자가 항상 양보하는 규칙에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소통 없이도 기대와 관습이 형성되어 행동을 안내하고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팅 파워가 성장하고 저렴하며 풍부해짐에 따라 게임 이론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과학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습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온라인 시장, 광고 경매, 추천 시스템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광고 시스템은 수천 명의 광고주가 키워드에 입찰하는 거대한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광고주는 플레이어이며 그들의 선택은 광고 가격, 배치, 사용자 주의를 결정하는 데 상호작용합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게임 이론의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해져서 그것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플레이어, 전략, 보상이라는 언어는 일상 대화에도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게임 이론, 특히 고전적인 형태는 플레이어가 합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현실에서는 인간은 복잡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실수를 하고 마음을 바꾸며 공정함, 충성심, 친절을 가치 있게 여기며 단순한 개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보여준 바와 같이 실제 사람들은 고전적인 게임 이론이 가정하는 순수한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탈이 게임 이론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엉망인 세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 모델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더 단순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농부가 한 들판을 공유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너무 공격적으로 일하면 토양이 고갈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조금씩 보류하면 들판이 회복되고 두 사람 모두 번영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각 농부가 상대방이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자원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신, 오해 또는 의사소통 실패로 인해 협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규칙과 규범을 설정하려는 시도 자체도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어떻게 형성되며 사람들을 그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일까요? 이는 게임 이론을 이해하는 서사적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추상적인 공식과 보상 행렬을 상상하는 대신 실제 생활의 딜레마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 형제가 장난감을 공유하는 상황, 두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 두 국가가 무역 협상을 하는 상황. 핵심은 각 당사자의 결정이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서로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시작하고 마치 결정을 반사하는 거울의 전당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와 수학자들이 게임 이론의 공식 언어를 개발함에 따라 그들은 많은 게임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게임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 플레이어의 이익이 정확히 다른 플레이어의 손실과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포커 게임처럼. 다른 게임은 양수합 게임입니다. 협력이 모든 사람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기후 조약처럼.
어떤 게임은 한 번만 진행되고 어떤 게임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은 학습과 처벌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번 배신하면 미래 라운드에서 보복할 수 있어 배신을 처음부터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협력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놀라운 통찰 중 하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플레이어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도 같은 게임이 여러 번 진행되면 협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엑셀로드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죄수의 딜레마를 반복해서 플래너먼트를 유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우승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고 티트포테이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첫 움직임에서 협력했고 그 이후에는 상대방의 마지막 움직임을 단순히 복사했습니다. 상대가 협력하면 티트포테이트는 다음번에도 협력했습니다. 상대가 배신하면 티트포테이트는 다음번에도 배신했습니다. 이 단순한 규칙은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처음부터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신뢰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배신을 처벌함으로써 추가적인 나쁜 행동을 억제했습니다. 게임 이론은 종종 갈등을 강조하지만 협력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가장 성공적인 장기적 접근 방식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세상은 알려진 보상과 제한된 수의 전략을 가진 깔끔한 게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은 불완전한 정보와 상대방의 동기나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자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모델을 확장하여 다룹니다. 플레이어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보의 게임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전개되는 동적 게임을 분석합니다. 추가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플레이어의 관점을 생각하고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며 그들의 가능한 선택을 고려하여 최선의 움직임을 찾는 것입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노트 하나. 게임 이론이 정립되기 전 전략은 덜 공식적인 방식으로 종종 논의되었습니다. 철학자, 장군, 디디더들은 갈등과 동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손자의 손자병법은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게임 이론적 사고의 초기, 비공식적인 형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쓰여진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교활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 이론의 본질을 반영하는 전략적 분석입니다. 차이점은 현대 게임 이론은 이러한 직관을 견고한 수학적 기초 위에 놓으려 한다는 점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 게임 이론이 단순히 복잡한 수학이나 고급 외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일상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추측하려고 할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파티에 너무 일찍 도착하지 않도록 도착 시간을 결정하거나 룸메이트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때 당신은 게임 이론의 작은 일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과 결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게임 이론은 공감과 전략적 선견지명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무엇을 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더 간단하고 더 공감할 수 있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친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만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이 시간을 선택하기를 기다린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무작위로 시간을 선택한다면 서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협력적인 결과는 한 사람이 시간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이것은 협조 문제입니다. 게임 이론이 해결하려는 복잡성의 더 단순한 버전입니다. 또는 패션 트렌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스타일의 신발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 신으면만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신발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그 신발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이 그 트렌드에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신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 신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이유에서요. 당신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당신의 기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위장된 조정 게임입니다. 요약하면 게임 이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략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의사결정자가 있고 각자의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해부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폰 노이만, 모르겐슈텔른, 내쉬와 같은 사람들이 형성한 수학과 경제학의 전문 분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정치학, 생물학, 컴퓨터 과학 등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그것은 종종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플레이어를 가정하지만 인간의 특이성과 복잡성을 인정할 때에도 그 교훈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어려운 결정을 마주할 때 그 상황을 마치 게임인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른 플레이어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도록 하는 안정적인 결과가 있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모두가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게임 이론이 우리에게 묻도록 장려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항상 직설적인 답을 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일상적인 딜레마 아래 숨겨진 구조를 보는 렌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는 그리 극적이지만 단지 하나의 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크고 작은 게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신뢰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협상에 관한 것이며 어떤 것은 단순한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게임 이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문제를 예상하며 때로는 그것들을 피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친구 맞은편에 앉아 서로를 배신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유명한 게임 중 하나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